이슈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시장 코로나19 여파에도 그렇게 전고점 돌파하면서 잘 달리던 시장이 지금 닷새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밀리니까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공포감, 불안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매수 기회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안전자산으로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로나 위험이 어느 정도 세계의 그 공포를 낳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또 경제적 피해가 추산이 안 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가들은 지금이 박앤셀 사냥 기회가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2월 달부터 전 세계 경제가 중국발 쇼크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3월 초 나오는 경제 지표는 충격적일 거고요. 또 실적 악화도 피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과거 1968년도에 홍콩 독감처럼 세계가 100만 명 가까이 사망을 하진 않더라도 상당한 그 타격의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전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중국에서도 퇴원자의 보면 14%가 퇴원 후에도 양성 반응을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콜레라 RNA 바이러스가 변이가 쉽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도 1년 이내 세계 인구의 40에서 70%가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기능이 지금 정지된 상태고요. 또 우리도 기능이 정지돼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소비도 더 이상 살아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세계 생산과 소비 기능이 점차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남미 그리고 북유럽으로 확진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6개 지역에서 다 지금 퍼진 겁니다. 남미 쪽에서 지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브라질 지수 엄청 빠졌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감염되면 세계 경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한다라는 얘기들 오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가 봉쇄되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만 하더라도 7억 명이 이동 제한을 당했고요. 현재는 4억 명 정도가 이동 제한에 걸려 있는 상태고요. 이 중에 1억 5천만 명이 자택에서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 봉쇄라는 것은 한 달 내지 2달 정도만 지나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파산 위기에 몰리고요. 현재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파산을 하는데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베이터 정팡이라고 하는 베이징 대학이 출자한 회사 같은 경우에도 파산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한 물류 운행 중단에 따라서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계속 세계가 세계를 고립시키는 상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항공사 노선 감소라든지 폐쇄, 해외여행 감소, 그리고 또 이벤트 연기, 국제회의 중단하는 사태들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불안상이 되면은 사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벌써 일상용품, 의약용품을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에서는 만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물자 부족, 사재기가 더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이제 인종차별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공격도 혹은 협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또 음모설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한국 그리고 중국 또 일본에 대한 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압박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스템의 고장인데요. 도시 봉쇄는 시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파괴시키고요. 의료 시스템 파괴, 은행 서비스 중단, 국제 협력도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검역이나 규정보다는 교육이나 지도자의 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계속해서 통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준을 바꾸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락가락 하거든요. 확진자, 사망자 수가.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이 이러는?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일요일 날이었죠. 당정군의 모든 책임자들이 화상뿐만 아니라 회의장에 모여서 17만 명이 참석하는 전국 총동원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뿐만 아니라 상무위원도 전부 참석을 한 회의였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그 방역과 관련해서는 구역화, 등급 매기기, 작업과 생산의 정확한 계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역, 그리고 감소한 지역, 또 소멸한 지역으로 구분해서 앞으로는 괜찮은 지역부터 이번 주부터는 경제 활동을 재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이는 민영 기업이 이대로 놔두면 1, 2주 내에 정상화가 되지 않고 상당수가 파산이 되고요. 또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중국 도시에는 10에서 20%인데 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죠. 사회 불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계 기준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지금 그 경제 정상화에 좀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전염병 사태가 진정되고 정부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지방 정부가 한국인을 방문객에 대해서 격리시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14일간 신규 발병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가 정상화가 되겠지만 이는 그 현재 드러난 부분이고요. 안에서는 좀 더 많은 그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상황이 좀 유동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부터 조업 재개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정상화까지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전국 총동원대회에서 전염병 예방과 통제뿐만 아니라 예. 사회적 안정을 상당히 중시했는데요. 현재 신규 환자 발생이 없다는 베이징조차도 들리는 이야기로는 몇 개 병원이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소문이 지금 나돌고 있고요. 베이징시 서기죠. 최고 1인자가 아들이 감염돼서 가족이 모두 자가 격리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선전부 차관도 감염이 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 정도이기 때문에 발원지인 우한이나 후베이 같은 경우에는 정부 통제가 전혀 안 듣는 상황에서 더 심각하다는 거죠. 뭐 지난 일요일 날에 있었던 그 17만 명의 대회에서도 중국 경제 그 붕괴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직은 그 2억 명의 농민공들이 도시에 진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공장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기업들 중에서 특히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에 들어오면은 700위엔의 보너스를 제공하고요. 또 공장에 들어온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는 3,000위엔의 보너스를 주기도 하지만 실제 들어온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뭐 월급의 2배 이상 보너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외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들어가고요. 여기 직원 보호를 위한 그 필요한 그 예방 조치, 또 직원들의 좀 더 많은 복지에 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뭐 조업 정상화뿐만 아니라 정상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더라도 가동률을 올리기 쉽지 않고요. 또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나 서남아 엑소도스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뭐 중국 경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와 이전으로 분명히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앞으로 빅데이터에 의한 뭐 3등급 외출 제한 조치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네, 아무래도 지역 등급뿐만 아니라 개인 등급까지도 매기겠다고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게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한 외출, 교통 통제를 계속 실시해 왔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좀 나아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리력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등급별 이동 제한 조치를 시스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중국 전역에 설치된 2천만 대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만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페이스 플러스라고 해서 얼굴 인식 기능뿐만 아니라 그 동작 인식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인식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14억 명의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데이터들을 데이터들이 모았고 활용해서 여행 경력이라든지 감염 접촉 지역 여부에 따라서 개인별로 신용 등급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저장성, 수첸성, 충친시가 먼저 도입되는데요. 여기서 녹색 등급을 받은 우량 A등급 사람은 지하철이나 식당,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황색 등급은 7일간 제한을 두고요. 적색 등급은 14일간 공공장소에 접근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알리바바의 찌마처럼
개인 신용 지수를 점수화시켜 가지고 여기에 따른 뭐 그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 5개 항목을 기준으로 350점에서 950점 범위 내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통한 여행 그 이동 그 제한 같은 조치들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적반하장격이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들게 해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훈수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속내가 있습니까, 중국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선의의 방역 경험을 알려준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다 그 속내는 중국 내 초기 대응 실패와 관련된 시주석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강하고요. 현재 그 중국 안에서는 모든 그 실권들이 시진핑에서 리커창 총리로 질병 통제와 관련된 권한이 많이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인식을 언론을 통해서 심어준다면 당내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시 주석 같은 경우는 자신이 주도한 5가지 감염 확대 방지책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진정시켰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은 자가격리, 이동 제한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정치적인 홍보로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책 의도에서 한국 내 신규 환자 발생 숫자를 중국보다 많다는 점을 부각시킬 거고요. 또 중국인들의 한국 탈출, 여기에 한국 내 의약품 부족 같은 안 좋은 뉴스들을 중국 언론을 통해서 타작 털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중 간의 국민 간의 갈등이 좀 더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 내 불만, 비판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이런 복합적인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국내 감염증 환자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300명이 지금 넘게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포비아가 안타깝게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텐데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게 될까요? 네, 홍콩, 러시아를 비롯해서 40여 개 국가가 뭐 입국 금지 또 제한 조치가 내려왔는데요. 이제 한국인과 관련된 검역 검사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외무부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큰데요. 코리아 포비아가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은 뭐 당장 대의적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K-팝의 세계화도 어렵게 되고요. 국제 브랜드의 가치 추락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객 감소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원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현재 국제사회 정설입니다. 벌써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29까지 올라왔는데요. 한 달 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게 되기 이전보다는 26%가 급등했다는 겁니다. 정부라든지 기업이 해외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30%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건데요. 이는 기업이나 그 정부의 그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차입 비용이 더 늘어나는 그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경제는 빨리 해결하는 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결국에 이제 코리아 포비아를 좀 막아야 되는데 어떤 외교적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네, 뭐 세계적으로 코리아 포비아가 확산이 되면서 항공편 중단은 물론이고 입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에 대한 혐오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들의 안전이 지금 불안해졌고요. 또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지 지사가 없기 때문에 타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되고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외교부는 전혀 이런 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요국의 언론에 인터뷰를 한다든지 기고를 하고 또 한국을 홍보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가 코리아
그 코로나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전 세계와 협력하면서 소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점을 홍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리아 포비아 사태가 이렇게 쉽게 빨리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은 좀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코리아19 사태로 한국 경제에 손실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할 때 네. 정부 관련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요소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집어넣습니다. 뭐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 그 세계 경제 엔진인 중국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세계 경제 그 성장 침체 정도까지만 보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국의 생산 부진이나 수출 감소, 그리고 중국 관광객의 한국에 들어와서 인바운드 소비까지를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어떤 통계 패키지 모델을 가지고 돌리냐가 중요한데 IMF와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데이터베이스라는 계산 방식이 지금까지는 세계가 통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집어넣고 봤더니 중국의 GDP가 최대 1%포인트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1.1%포인트, 중국보다 10%더 감소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받는 충격은 마이너스 0.8% 정도 되니까 계산식에 넣어서 나온 결과는 이번에 0.88% 정도 성장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정부가 성장률 목표로 애초 제시했던 2.4%뿐만 아니라 다시 수정했던 2.1%보다 훨씬 낮은 1.5% 전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의료비 증가, 또 물가 상승, 또 주가 하락에 따른 소비 감소, 그리고 부동산 와 관련된 임대료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충격은 이보다 더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